요즘 상속 다툼이 엄청 늘었어요. 말 그대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10건 중에 1건 정도였으면 요즘 10건에 제가 봤을 때는 4건에서 5건 정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큰돈이 있는 집안만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10중 8은 1억 원 이하로 싸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그 집안은 진짜 안 봐도 뻔합니다. 진짜 아주 큰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정말 크게 싸웁니다. 아버지 있었을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던 막내딸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말 그만하십시오. 당연히 그 재산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장남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생각 그만하십시오. 저는 이제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보게 되면 간병비, 병원비, 그 다음에 요양비 지출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건보에서 보장해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엄청 큰데 자녀가 당연히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경우 많죠. 그러나 그건 상속세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렇게 돈 보태준 게 뭐가 도움이 안 되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냐면 부모님의 재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지금 재산을 최대한 낮추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겠죠. 자녀가 그걸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산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죠. 오히려 이자가 붙거나 더 재산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상속세 낼 때쯤 되면은 이거 우리가 왜 괜히 다 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효사상과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효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는 소리를 솔직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비과세 항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부모님 거 대신 내줬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빌린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비용이고 병원비로 쓴 게 명확하다면 그게 비과세 항목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채권 채무 관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월 평균 간병비,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간병비 월 37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나 실제 제가 상속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이 간병비 지출 내용이 잘못하게 되면 상속세를 더 내는 경우, 바로 추정상속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상속인이 해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으로 얹어서 상속세 내게 하겠다. 말 그대로 앞서 질문에서 결국은 그러면 간병비나 병원비나 이런 거 부모님의 돈으로 직접 내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지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병비는 좀 성향이 달라요.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다가 직접 지출하니까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3억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3억을 썼는데 사실상 명확한 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으면 쭉 거의 다 소명이 될 건데, 간병비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간병인들도 말 그대로 이게 아름아름 알아서 소개로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간병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소득세 내기 싫어요. 그다음에 나는 불법 체류자예요. 나는 카드도 못 만드는 신용 불량자입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간병비를 현금으로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결국 ATM 가서 현금을 뽑아서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ATM에서 거액의 돈을 뽑았어요. 그 돈을 뽑은 것을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볼까요? 이거 돈 뽑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서 이게 추정 상속 재산이 돼서 여러분들의 상속세를 높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음이 앞서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행동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한 건 지금 간병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이제 치료를 받다가 눈을 잃거나 어디가 마비가 되거나 이러신 분들 구술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죠. 구세 몇 억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공진당이나 삼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씁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제 경증 치매인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해서 나 돈 좀 빌려줘 해서 3천만 원씩 빌려가고 엄청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300만 원, 500만 원씩 남한테 줘야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런 인출 금액에 대해서 자녀는 전혀 모르고 있죠. 왜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계좌 내역 딱 보면은 말 그대로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명해?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소명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져간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상속세를 내야 된다. 결국 억울한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혹시나 경증 치매거나 이러면은 미리미리 케어를 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법상 상속세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간병비를 직접 본인의 재산을 지출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출을 했다 그러면 저는 간병인에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간병을 했고 월마다 얼마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확인증. 그다음에 뭐 신분증 정도 복사를 해놓으면 추후에 상속이 펼쳐졌을 때 괜히 오해 사는 일이 있었을 때 소명하기에 아주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부모님과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자녀들보다는 그 부모님의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 경증 치매를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인식을 하고 어떻게 자산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증 치매 걸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얼마 빌려줘 이런 식의 접근이 생각보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다단계 적금도 정말 많고요. 이상한 보험 파리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녀분들이 떳떳하게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년후견인으로 자녀가 본인을 지정하고 부모님에게 어떤 케어 비용이나 어떤 것들을 썼는지 매년 법원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그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상속 재산,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소중히 일군 재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상속 다툼이 엄청 늘었어요. 말 그대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10건 중에 1건 정도였으면 요즘 10건에 제가 봤었을 때는 4건에서 5건 정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큰 돈이 있는 집안만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10중 8은 1억 원 이하로 싸웁니다. 1억 원 이하로 싸우는 상속 다툼의 법원 이 문의 제기한 게 엄청 많다라는 것 꼭 명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증상이 있으면은 그 자녀가 모셨던 자녀가 이 미리 유언을 받거나 칭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너밖에 없구나라고 줬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오인하냐면 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징여를 받았으니 이 징여는 무효다라는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지금 건장하시더라도 자산에 대한 어떤 안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그 집안은 진짜 안 봐도 뻔합니다. 진짜 아주 큰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정말 크게 싸웁니다. 아버지 있었을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던 막내딸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말 그만하십시오. 당연히 그 재산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장남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생각 그만하십시오. 왜냐? 기존에야 말 안 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게 터부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상속인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미리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가르마를 태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읽어왔던 형제간의 우애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과정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가 곧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합쳐서 우리는 흔히 10억 원이라고 알고 있죠. 이것을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그다음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18억 정도 공제 액수가 올라가면 상속 통계상 한 60% 정도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한 번 공제가 개편이 되면 앞으로 또 몇십 년간 개편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이 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실물 자산은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필요한 나의 자산의 크기를 보고 그다음 가족 간의 현황을 보고 그것에 대한 다툼까지 안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30대 자녀분들 20대부터 40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분들은 지금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한 마중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라. 여러분들 속된 말로 이런 말은 좀 애매하지만 60대나 50대 때 그 자금을 받은다 한들 어떠한 큰 도움이 될까요? 내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상속을 받는 게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